올해는 뭐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가 됐든 경제가 됐든 뭐 좋은 이야기라던가 전망을 좀 좋게 볼 만한 뉴스가 사실 좀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나쁜 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정치권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왔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이제 발음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 일단 개략적인 진단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처음 나오신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이제 받았는데 어쨌든 이게 경제 불확실성을 더 커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뭐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유지를 해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오히려 그 전국 안정을 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좀 임명을 하는 것이 경제 리스크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뭐 세종 관가의 전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탄을 던지고 왔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응들이 뭐 일단은 세종 관가 특히 뭐 경제 정책을 담당한다고 하면 리스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여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덕수 최상목 분담 차제가 가동되면서 그동안 약간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오지 않았느냐라는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부분이 지금 붕괴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폭탄을 떠넘기고 갔다.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것이 경제정책 관점에서는 뭐 대체적인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방화벽이 일단은 허물어진 그런 상황이었다. 리스크가 좀 더 악화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박시동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대통령이 거리가 되고 자리를 비우게 되고 또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다시 국무총리가 또 그 자리에서 탄핵이 되는 사태가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당연히 좋은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이제 줄 탄핵이 이어질 거 아니냐 또는 국무위원들의 연속적인 탄핵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우려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원인을 좀 정확히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단순히 이 대통령, 국무위원,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이어지는 이 줄탄핵 그 자체가 사실 문제의 본질은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거나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현행 국무위원들이 내란과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야권의 확실한 반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놓고 당연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쉽게 말하면 그 고립을 자초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운 부분이 사실은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불행한 사태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현재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조금이라도 경제와 사회를 생각한다면은 또다시 이제 정쟁 속으로 들어가면서 현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든지 또 내란 특검법 제의 요구라든지 이런 거를 자초하지 않고 또 본인 스스로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그나마 경제 수장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외교와 경제 수장 다 갈리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더 큰 불확실성을 일으키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의 정말 비상적인 국정 운영이라도 전념할 수 있는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뭐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 그게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먼저 폭탄을 넘기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국무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으로 있을 때 뭐 경제적으로 뭘 할 시간도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탄핵이 됐는데 지금 이제 31일까지 또 기다려보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이제 최상목 경제대행도 탄핵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렇게까지 폭탄이라면 그간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계엄 선포 이전에는 왜 안 됐던 겁니까? 일단 김현식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제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에서 방어가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폭탄이라고 하면 사실 권한 대행이 굉장히 짧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짧게 있었는데 사실 뭘 할 만한 시간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탄핵까지 간 거는 그냥 그 헌법재판관 네.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운 요소가 됐다면 이전에 뭐 계엄령이 됐던 뭐 그 이전에도 사실은 헌법재판관은 계속 공석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 문제의 원인은 사실 의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추천과 임명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 수반에서만 경제 네. 불확실성이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니고 헌법재판관 그렇죠.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사실 임명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9인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6인 체제를 지금 가자고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6인 체제는 그 자체가 이미 구성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여당 같은 경우는 6인 체제로 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원래는 9인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당이나 정부 행정 수반 자체가 이미 미비한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것을 불러왔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한덕수 뭐 이제 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부총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여당도 사실 책임이 경제 위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여당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경제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환경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알기로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헌재 재판관은 9명인데 네. 대통령이 3명을 뽑을 수 있고 네. 사법부가 3명을 뽑을 수가 그렇죠. 있고 국회목도 3명이 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 국회목 3명에 관해서 공석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여야가 국회목이기 때문에 네. 사법부나 대통령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하지 그렇죠.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되니까. 공석이 벌어지고 나서 뭐 설왕설래하다가 사실은 언제 합의가 됐냐면 11월 18일에 여야 대표단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는요. 예, 그 세 명이 다 합의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3명이 그래서 민주당 추천목 2명, 국힘 추천목 1명.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2명으로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무튼 최근에 어쨌거나 합의가 돼서 지금 나오는 국힘 추천목과 민주당 추천목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인사들에 관해서는 그 당시 일단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합의까지는 일단 그 전 단계 말고요.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 이렇게 급한 거였으면 여야가 진작 하지 그랬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논박할 수 있고 여든 야든 국회 몫의 추천은 왜 이렇게 천천히 했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와 또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로서 임명을 안 했다라는 거는 네. 헌재 재판관에 관한 공석을 너 왜 그동안 쭉 있었던 거를 너까지 이 공석을 계속 연장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불확실성을 키웠어서가 연장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국회가 어쨌거나 의결로 3명을 추천을 하는 걸 공식적으로 끝냈어요. 예, 그러면 추천했는데 그 그렇습니다. 임명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3명에 대해서는 설사 대통령이 있더라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임명하고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무총리와 이제 앞으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여기를 만약에 임명 거부한다면 이건 거부권 내지는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왜 지연을 하느냐 또는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오라라고 제의 비슷하게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비판의 포인트가 조금은 다르다. 뭐 물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할 권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을 못 하는 거죠. 아니요. 임명에 관한 형식적 요건으로 도장만 찍어주는 거지 거기에 자기의 의사나 요건을 다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논쟁이 되는 거 좀 보니까 이제 아니 권한 논쟁 안 대행은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 대법원, 헌법재판 근데 그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관한 모든 학회들이 지체업체라든지 그런 기간은 없으니까. 지체가 없으면 그러면 뭐 무한대인가요? 네,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민주당처럼 31일까지 안 하면 뭐 탄핵하겠다 이럴 정도의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저는 이 부분은 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네, 봐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헌재를 그러면 공석을 오래 뒀어? 여야들은 정치력이 왜 이렇게 그렇죠. 없는 거야? 그거는 욕을 먹어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유 불문하고 그 논쟁이 끝나서 국회가 넘긴 다음부터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행도 또 대행이 대행이라는 사람도 네.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이런 불확실성 키우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위헌이다. 요거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실 헌법재판소도 다른 이 미리 있었던 탄핵 심의 도중에서도 재판관님께서도 지금 왜 이렇게 임명을 국회 몫을 하지 않느냐,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게 실질적으로 멘트까지 하실 정도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엄 이후로 그날 바로 이재명 대표 2명을 지명을 했다는 것도 약간 정무적으로는 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6명 체제에서는 6명의 전원일치가 나와야 되니까 6명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야당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런 비판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하고 지금 빨리 임명하는 거하고 너무 이제 설명이 없이 너무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건 사실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우리 진행자 우리 앵커님의 그런 비판도 충분히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비판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치의 쟁점이 되거나 네. 뭐 내용의 합리성에 관해서 생각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또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차선책이라든지 네. 뭐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한 부분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문제와는 약간의 문제의 평면이 좀 다르다. 그런 네.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그동안 의회가 이제 협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이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을 채워지게 되면 민주당이 야당에 불리하니까 좀 뜨뜻미지근하다가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되니 두 사람을 이제 급히 충원을 해가지고 이제 구인 체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거죠. 보이기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비상계엄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6명보다는 9명으로 늘려가지고 당연히 객관적 9명이 판단을 맞죠. 네.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대행 체제로 갔는데 이게 전대미문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권 해석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고 이제 판단이 엇갈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없애는 방법은 빨리 재판관을 채워가지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서도 지금 헌법적으로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150석이냐 200석이냐, 요거 가지고도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비판하는 주장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네. 그 탄핵의 사유가 헌법재판관이 임명하지 않았다, 거부할 수 없는데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면은 그 사실은 그렇게 되면 200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임명권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하면 이제 200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통과는 이제 150석으로 했단 말이죠. 이거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헌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됐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권한대행도 일단 수긍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입법조사처하고 또 이제 뭐 여당의 입장도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근원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정치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 자체도 사실은 계엄 상황과 지금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리스크를 좀 안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 상황들도 좀 전체적으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행정수반으로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한덕수 총리가 좀 신뢰감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비했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분명히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라는 거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 정책 수반하고 좀 약간 다른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행정부 내에서 하는 거하고 이제 다시 의회에서 결정하는 건 당연히 다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거부했던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뭐 경제 정책 관련해서만 지금 계류 중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경제 현상에서는 그 이제 신뢰감과 안정성을 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지동 평론가님께서는 네, 물론 이제 대행 체제가 좀 짧았기 때문에 네. 한 총리께서 뭐 그 정치적인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펼쳐 보일 만한 시간은 좀 없었어요. 네, 물리적으로도 예. 너무 작았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경제와 정치가 지금은 원래도 때려야 뗄 수 없지만 지금은 더더욱 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야당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헌재 임명 같은 것들은 권한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하지 않거나 또 특검법 관련해서 특히 이제 내란 특검법 요번에 요거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내란과 관련해서 처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한 총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연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과 또는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많은 사건에 대해서 거부 내지는 사퇴를 어렵게 한다면 총리직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예고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다 아는 한 총리께서 예를 들면은 진짜로 이 임시적인 국정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더 큰 파급력을 없애려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양곡법 등 6개 법안 제의 요구했거든요. 네. 총리가 그때 이 정도로 증시가 출렁이거나 환율이 소위 말하는 발작 반응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환율이 발작 반응했던 것은 내란 관련해서도 그렇고 헌재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그 순간 사실 실시간적으로 환율이 발작 반응을 보였다는 걸 우리가 타임라인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굳이 정치나 권력에 관해서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는 여러 가지에 관해서 대행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여야 쟁점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내란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리더십, 권력은 어디에게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걸 잘 수습할 수 있는가, 여기가 사실 시장이 제일 불안해하는 건데 이 위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무언가 하게 된다면 시장이 걱정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데이터로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쟁점이었던 헌재 임명관 문제라든지 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이 특검법 관련한 뭐 특검법에서는 명확하게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는 뭐 그 단순히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이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의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그런 분위기는 사실 경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비삼경과 같은 분위기가 언제든 형성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아까 말씀하신 환율 문제도 있지만 투자 문제도 있고 신인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타격을 주니까 결국 한덕수 총리는 바로바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를 시그널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적인 것이 일단은 형식적 요건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형식적인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환율 문제 등에 있어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1 더하기를 하면 2가 나온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소가 완벽하게 인원 구성이 끝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을 국가적으로 가장 지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최우선 심리한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2달이면은 맥시멈 판결이 나올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또 그 2달 후에 뭐 예를 들어서 파면이 인용된다면 바로 뭐 또 60일 안에 대선이 이루어지겠구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든 다른 결정이 나면 또 그에 따라서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타임라인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간다? 그럼 잘못하면은요. 지금 헌재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의 사례에 보면은 6명이 있는데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왜냐면 그 1명 때문에 전체 의결이 달라지거든요. 9명일 때 1명 반대는 괜찮은데 6명일 때 1명 반대하면 6명 이상 가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안건도 통과가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전원일치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원일치는 가능한데 한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9명일 때 1명 반대와 지금 6명일 때 1명 그렇죠. 반대는 의안 전체를 부결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갖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헌재 내부적으로는 1명 반대했으면 의결 안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이진숙 때의 사례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2달이건 4달이건 시스템적으로 이 얘기가 이 이슈가 시스템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확률만 우리가 시장이 보면 되는데 판단 자체가 거의 사실상 0부이 늘어지고 또 내년 4월이면 2명의 재판관이 또 임기 만료거든요. 그럼 도대체 헌재 절차는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는 건가라는 것 이게 불확실성인데 네. 그거를 야기했다라는 거에서 시장이 느끼는 이 절망감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까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것 같으면 계엄 이전부터 임명 안 하면은 뭐 탄핵하겠다고 해서 임명을 시키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마치 처음 있었던 일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비판도 듭니다. 저는 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네. 봅니다. 당연하죠. 지금 와서 돌아보니 진작에 할 걸 그러면 그렇죠. 이런 오해도 받지 헌재도 않고 요구를 했고. 그렇죠. 이런 오해도 받지 않고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는 네. 당연히 저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봅니다만 그동안 6명이 구성되지 않고 한 달 반, 2달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됐을 때에 우리 겪었던 사건과 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건은 사안의 경중이 이거는 뭐 거의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3명의 몫을 추천한 상황에서 다시 그 이전에 지나갔던 지나가면서 골든 타임을 좀 버리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지금에 와서 정당 똑같은 비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의하기 거기서 좀 어렵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야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정당은요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여야의 아니면 이제 정당 간의 어떤 움직임이 과연 국민 경제나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선택을 해야지 야당이 저렇게 태세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좀 적절하진 저는 않다고 네, 봅니다. 물론 정당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과 입장이 네. 당연히 있을 것인데 물론 뭐 정부도 입장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하고 정당의 입장은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라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빠른 대세 전환에 대한 좀 국민적인 좀 설득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지금 현재 구인 완성이 안 돼서 이렇게 정치적 혼란을 계속 할 정도라면 6인 체제가 됐을 때부터 사실은 증시가 좀 흔들리고 거기 반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그랬던 기억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아까 환율도 말씀 주셨는데 그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 한 2원 매던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거 이제 뭐 괜한 말을 해서 이제 시장 불안감을 자극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16원이 더 올라갔거든요. 물론 하루치로 일봉을 보면 그런데 분봉으로 나눠 보면은 어디에서 시장이 더 반응을 했냐면 여기서 야당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에 대한 불확실성의 연장성에 시장이 좀 반응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정 운영의 신뢰가 중요하고 하면 한덕수에도 최소한의 시간을 좀 주고 나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또 탄핵 오브 탄핵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런 좀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하면 대통령 탄핵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내란에 동조한 사람을 권한대행에 앉히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었느냐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좀 약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신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대부분 대부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을 탄핵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역시나라는 판단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계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계엄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련이 회의를 있으신 했기 분들은 때문에 건너뛰어야 되지 그리고 않느냐는 거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내각 수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헌재 재판관을 능히 임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대부분은 아마 그랬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민주당이 뭐 얘기한 것처럼 탄핵 절차가 들어갔고 그거 역시나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한덕수 총리의
그런 행동을 보고 모종의 어떤 변화를 기대했던 분들이 굉장히 역시나라고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예를 들면 최성모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저는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역시나라는 심리 분석 때문에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건 이제 환율 3분봉을 보고 타임라인을 맞춰 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 이후기 때문에 어쨌든 심리를 확증시켰기 때문이고요. 네, 뭐 차트가 그런 그래도 점이죠. 해석은 뭐 다를 네네. 수가 있으니까요. 평론가님께서도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앵커님 질문처럼 한덕수 총리가 나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할 거야라는 발표하는 시간부터 환율이 올랐느냐, 그 환율 그래프 말고 그러면 탄핵해야 되겠네라는 민주당의 반응이 나오면서 올라갔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 없죠. 예. 근데 문제는 뭐지? 조금 더 넓혀볼게요. 계엄 내란 사태가 터지기 전에 환율이 1,402원입니다. 그리고 계엄이 나자마자 역외 시장에서 44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때 그랬죠. 그리고 한 3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1,410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빨리 계엄 사태가 마무리됐구나라고 해서 시장이 2, 3일간 안정을 하다가 정확하게 금요일 오전에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발작했습니다. 왜냐? 그때 2차 계엄이 난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 찌라시 또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일단 국방부의 기자회견 이후에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오후에 안정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탄핵 트라이가 있었는데 부결됐죠. 그리고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간 정말로 근데 다음날 바로 했죠. 예, 혼란한 시장 상황을 겪다가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그나마 안정세를 취하다가 한 총리가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한 그 담화 및 탄핵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불안해지거든요. 이 흐름을 쉽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탄핵이나 계엄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거는요. 네, 어쨌거나 그 사태가 했고 돌발적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방향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으로 질서 있게 수습해 간다면 안정이 되는 거고 나름의 호재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혼란을 확산시키거나 수습 불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키워나가는 이슈는 시장에서 악재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 보니까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최성무 참 아마 직함만 놓고 보면 그 최성무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같아요. 왜냐하면 직함이 37자입니다. 무슨 겸 권한대행의 이번에 사고까지 생겨서 그 본부장까지 붙이면 거의 40자 정도 돼서 저도 지금 어떻게 불러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최성무 권한대행도 권한대행직을 맡자마자 권한대행이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말인즉슨 사실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안 했던 임명을 본인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한 것 같거든요. 권한대행은 일단은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정부 쪽에서는 그냥 계속 탄핵을 맞으면서 그냥 가는 것이고, 야당은 뭐 최고 공무원까지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춘주맨이 권한대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잘라낸다면, 그런 식으로 서로 그냥 계속 부딪히기만 한다면 이거야말로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해결법은 이제 그냥 그 나온 거 임명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볼게요. 네.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명분과 법에 따라서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물론 야당도 양보할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가 났기 때문에 일단 현재 수습이 우선이고 국가적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뭐 최상목 부총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한다, 뭐 이런 발표를 하더라도 그럼 너 사고 수습도 하지 마, 이러고 탄핵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야당도 양보해야 될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쟁점을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는 거 딱 하나를 놓고 누군가 양보해야 된다면 이건 정부가 양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야, 그러면 국무총리, 대통령도 없어, 국무총리도 없어, 경제부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잘못하면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열릴지도 그렇죠. 모르겠네라고 하면서 국무회의에
의결정족수와 성원을 지금 우리가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똑같은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성원은 왜 안 채워주는 겁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미리 오히려 좀 채웠으면. 아니 그건 맞는 네, 비판인데 네. 어쨌거나 지금 국회가 네. 공식적이면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서 이제 임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추천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정부는 권한은 없어요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진짜 저는 저 민감한 국면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요 최상목 부총리가 포지션이 정말 지금에 와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든 안 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너무나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왜냐면요. 어쨌거나 대통령과 지금 한덕수 총리도 물론 한덕수 총리는 사실 경제통이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했었고 네. 최 부총리는 사실은 경제 포커싱을 맞춰서 네, 지금 경제 관료죠. 굉장히 아니 당연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경제만 볼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율 얘기라든지 이런 것 네. 등 해서 지금 전쟁 중인데 네. 이 전쟁의 전략을 누가 책임지고 짰냐면 최 부총리가 짰어요. 네. 본인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우리 경제 전쟁 중이라는 걸 제일 잘 알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 하에서 임명된 강요고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이 본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경제통으로서 지금 이 경제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안다면 저는 거꾸로 이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문제 같은 혼란을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하자. 조금 양보하고 오히려 대승적으로 결정해 주는 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 전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경제 현상에서 정치적 요인을 배제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여기에도 말씀을 하시면은 폴리코노미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상계엄 시국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정치 리스크를 굉장히 커지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관련 법이라든지 헌재 재판관 임명법은 정치적 요인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경제 관료이고 경제 자유시장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정치적인 변수를 빨리 털어내야죠. 그리고 오히려 한덕수 총리보다는 저는 경제부총리가 네. 이런 정적인 요소를 제거해가지고 빨리 경제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그런 정치적 요소 때문에 고민을 이미 정치에 오염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경제 관료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뭐 경제 정책 차원에서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정치적 변수를 경제부총리가 더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꼭 좀 정말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환율이 사실은 역대 세 번째 높은 구간으로 현재 그렇죠. 구가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환율이 뛰기 전에 사실은 1,450선을 방어선으로 해서 우리나라 환 당국이라든지 이 재정 당국에서 어느 정도 전략을 짜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들 좀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현재 세운 사람이 지금 최상목 지금 총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역대급 우리의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꼭 나왔어야 되는 게 2025년 경제운용 방향에 관한 보고서가 나와줬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떤 섹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내수라든지 설비 투자는 어떻게 갈고 정부 정책의 포커스는 여기입니다. 등등등 하는 청사진을 빨리 내줘야 이 속에서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지금 현재 나머지 이 계획들을 자기들이 세워가면서 내년을 준비할 텐데 한국은행도 부랴부랴 미루다 낸 게 크리스마스예요. 25일이라도 냈습니다. 내년도 네. 통화정책 방향을 네. 휴일이지만 냈어요. 왜? 내년 전망이기 때문에 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이 잘못하면 전해 못 나오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어저께 나와야 되는지 연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형식적인 이유는 우리 여객기 참사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제 말씀은 근데 그거예요. 환율 전쟁, 경제 운용 방향에 관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최 부총리예요. 네. 여야 정쟁과 상관없이 지금 최 부총리를 국무위원회에서 잃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뼈아픈 구석입니다. 예, 본인 그러니까요. 스스로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사회적 책무를 좀 안다면 경제 수장으로서 이것만은 꼭 좀 챙겨주시길. 그래서 다른 리스크를 좀 이제는 더 떨구고 여기서 좀 안정화시켜 주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게 합의와 양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경제부총리가 본의 아니게 지금 대통령 역할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정치적인 이유로 뭔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주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불출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양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같은 등가 가치로 트레이드오프가 그것만 되면은 뭐 많이 될 것 같기도 아닌 것 한데. 같은데요. 예, 그것만 그러니까 물론 한다고 해서 뭐 꼭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큰 카드를 하나씩 꺼내들는 대국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이제 경제적인 제가 좀 더 네.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법안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같은 법안 중에 이제 어떤 법안은 통과시키고 어떤 법안은 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재명 대표의 대권 뭐 이제 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한다 그런 것은 뭐 법률로 안 하고 정치적 선택 안 평생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대선만 피해서 대법원의 이제 사법 리스크를 깨끗하게 정리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목적이 이재명 의원 대표의 대선 출마 금지가 목적이라는 걸 거꾸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거라고 가정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같은 등가법칙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여야는 그 정치라는 하나의 링 위에서 어쨌거나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입장도 다를 수 있고 진보랑 보수랑 가치도 다를 수 있고 또는 권력이라는 하나의 자리를 놓고 한정된 자리를 놓고 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한쪽이 배제되는 숙명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 사달이 난 이유는 여야의 정쟁이 정점화됐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상상할 수 없었던 내란 반란 세력들이 총을 들고 국회를 점령하고 선관위를 점령해서 말 그대로 내란 사태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걸 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이 있고 두 분 다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치 성향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평시처럼 살아도 그만이었을 대한민국에서 난데없이 내란과 개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수습하라는 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문제를 수습하라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빨리 정책 불확실을 해소하고 그 이전의 단계의 대한민국을 빨리 돌아가라라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갑자기 이재명이 안 나오면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는 등가에도 맞지 않고 논의의 선상에도 맞지 않고 논의의 역사적 지금 시계열과도 맞지 않은 얘기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지금 어떻게든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선고보다 좀 빨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일부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정치 때문에 이제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서는 다들 세 명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지제에서 조금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